일단 우리가 이제 강자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게 제일 아마 좋죠, 그죠? 남는 게 저 양반 초월절 자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초월절 자아가 도대체 저 양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를 얘기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되게 뭐 진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까? 이 진보라는 부분 하시는 분들이 인터레그램의 시대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있고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대. 진보는 또 그런 데서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죠? 그런 지점에서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어머님 얘기했나요? 어머님도 그죠? 노동조합이 있는 세상과 그죠? 없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인터레그램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면 유토피아적 전망 자체가 그죠? 이제 모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갔을 때 과연 진보들은 무엇을 근거로 내 진보를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어떤 사회의 이상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살았던 시절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인터레그넘이라는 이런 시대에 즈음했을 때 어떻게 나의 사고를 전환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그 유토피아 이상주의는 이렇게 좀 괄호를 쳐놔라. 괄호를 뭐 틀렸다 없다 이게 아니라 괄호를 쳐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인간적 가치라는 말 자체가 진부한 용어일 수 있어요. 왜? 예전에 딱 그런 진보주의 내에는 이미 인간적 가치 다 있었어. 근데 이제 뭐냐면 그때는 야 세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니까 좀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별로 안 봤어 그냥. 근데 요새는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터레그램 시대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별로 그냥 같이 여러분처럼 십시일반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우리가 누가 뭐 어쩌고 이런 거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뭐 아주 큰 노동조합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전에 뭔가 전망 있고 이럴 때에 대우가 단결했던 거하고 그죠? 예? 지금하고 예전 같지 않죠? 그죠? 네,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이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토피아에 대해서 우리 대우를 갖춰서 세상을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우리 인터레그램 시대에서는 그죠? 아니 제가 이제 괄호를 쳐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제가 이제 부드럽게 연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한 거죠. 삶을 가꾸는 사유 이렇게 좀 더 대중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결국에 자기 자신의 삶 자체.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좀 변변치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 아주 폐쇄적인 집단으로 존재하든지 뭐 그런 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뭐 수행할 때마다 비인간적이다 뭐 얘기 많이 하죠. 그때 비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 노동의 형태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근데 분리된 상태에서도 돈만 많이 주면 그냥 따라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면 유토피아 전망이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문제 설정이 없는 거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뭐 번역한다 그랬을 때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자본의 사적 소유 뭐 이런 문제들 소유 관계를 건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자본의 그런 소유관계가 재생산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인 것이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나서도 정신노동의 분리 자체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니 인간의 가치에서 후퇴한다, 뭐 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이행을 얘기한 어떤 세계가 어떻든 열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인터레그니안 시대에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를 보존하고 있을 것인가, 그죠? 내가 보존하고 있어야 그 다음 전망이 생기죠. 주체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 한 거죠. 이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상태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은폐시켰던 아주 유행했던 얘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똑똑한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자사고 과학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똑똑한 명명 키운다고. 그 당시 그거 세워질 때 교육적인 차원의 논쟁에 담론 투쟁이 없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누구? 빌 게이츠. 그만큼 진보 진영이 허술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IT 업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한 거거든. IT는 시장 경제로 가지 않아요. 그냥 한 군데가 다 쓸어먹어요. IT가 이게 시장 경제를 따르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T 산업의 논리가 그냥 딱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 몸만 머리 쓰고 나머지는 다, 그죠? 이제 그런 시점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자체를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더 구조화하고, 또는 뭐 웰빙,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죠? 그런 구조 자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그런 가치를 추월할 때 그냥 인간적 가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뭐 다 이렇게 얘기돼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이미 또 철학 내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해왔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그죠? 참고하면서 지금의 이 상태를 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게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월적 자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초월적 자아를 최초로 탐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사실은 그리고 데카르트죠. 근대에 와서. 그죠?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가 발견한 게 뭐라 그랬죠? 뭐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의 그릇이 있더라.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 이제 뭐 좀 교양상 기억해두면, 그리고 제 얘기 어디 가서 또 우아하게 또 여러분이 써먹으시면 교양 있는 사람이 돼요. 네? 데카르트. 근데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윤리나 철학을 저 같은 식으로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냥 뭐 근대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하나 기억을 하자. 데카르트를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심하라,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가 된다? 존재한다. 사실은 이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철학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분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카르트 하나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이해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데카르트가 결국에 지금과 같이 이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된 이런 점에서, 즉 데카르트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사유의 핵심은 뭐예요?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예요. 이게 계속 논쟁이 되죠.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와서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육체하고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형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건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은 제대로 살면 살지라고 얘기하기가 돼요? 힘들죠. 왜? 내 자신이 이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된 사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일단 약간의 절름발인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자본주의에서는 완치를 못하니까 세상을 바꿔서, 그죠? 치유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지? 네. 자, 근데 다행히 이러한 우리의 좀 더 불완전한 모습의 차원으로 고민한 사람이 있는 거, 다행히. 그게 데카르트죠.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똑똑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냐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 자다가 깨면 학교 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정도로 이 데카르트 분이 몸이 쇠약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게 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내가 몸이 이런데, 우리 같으면, 야, 몸도 시원찮은데 제대로 생각하겠냐? 그러면서 컴플렉스에 빠질 텐데, 얘네들은 아니지. 이분은 그런 조건 하에서 내가, 도대체 제대로 사고하는 게 뭐냐? 도전하고, 그것을 철학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자, 그래,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진 노동 조건 하에서, 그죠? 우리가 살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이쪽은 뭐 자기한테 비전이 없으니까, 그죠?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비우고 나니까 어떤 사고에 뭐가 있더라? 그릇이 있더라. 그죠? 뭔가, 그 사람은 이제 데카르트는 이 사고를 통해서 그럼 내가 이 그릇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그릇을 갖고 이 양반은 어떻게 산 거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신학적 세계에 있었잖아요. 모든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걸 떠나서 나는 새로운 진리 추구를 하겠다 간 거예요. 진리 추구를 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그죠? 내가 새로운 진리의 길로 가는 그는 그 길을 탐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데카르트 책 보면 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진리라는 걸 탐구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헐렁헐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술 먹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거죠. 방법론. 여러분 학부하고 대학원하고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뭐 같습니까? 논문이죠. 근데 그 논문에는 꼭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논문에는 방법론이 있죠. 학부는 방법론을 그냥 강의로만 알지 방법론 적용까지는 안 해요. 대학원은 뭐예요? 방법론을 체득하는 그거 하나예요. 지식은 뭐 비슷비슷해. 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 데카르트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돼야 된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게 여러분 데카르트나 뭐 이 사람들은 막 골치 아파 이러겠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 사고 수준을 얘기해 줄까요? 저 혹시 함수 언제 배워요? 함수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데카르트가 이때 방법론 갖고 판칠 때 이 사람이 수학 지식 갖고 폼 잡았거든요. 뭐 갖고? 함수 갖고. 저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이름을 날릴 때 수학 실력은 함수인데 우리는 그걸 중학교 때 배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데카르트를 데카르트 시대에 가면 여러분은 수학 천재야.
미적분 언제 배워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이 사람이 그때 미적분의 기초이론을 내고선 세 개를 완전히 내가 딱 하고 잡은 거예요. 고2.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우리 지금의 지적 수준으로 하면 고등학교 레벨의 지식을 갖고 내가 대철학자네 이러고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철학 얘기하면 어려워. 벌써 어때요? 컴플렉스가 돌죠. 그죠? 네? 누가 문제예요? 네? 문제 아니야? 뭔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죠? 네. 여러분 플라톤 대철학자 아까 뭐 소크라테스 후자르잖아요. 플라톤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모르겠죠? 저한테 좀 아세요. 플라톤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만들었어요. 인재들만 가는 학교를. 네?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기본 과목이 있다. 지금 얘도 논술처럼. 그게 뭐냐면 도형이에요. 도형 언제 배워요?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죠? 플라톤이 그 세대에서 왕 노릇할 때 수학 실력이 도형 수준이에요. 지금의 중2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철학을 얘기하는 것은 괜히 철학은 굉장히 뭔가 지적인 사람과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 옛날에 제가 무슨 뭐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철학을 여러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그죠? 그래서 다 배웠던 내용으로 딱 당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철학을 배운다는 사실을 딱 명심하시면서 그죠?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리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그죠? 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란 뭐냐?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능력이다 이거야. 참과 거짓을 판명한다. 자, 그럼 수학에서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단원이 뭐예요? 집합과 아니 고등학교 그 수학 맨 처음 첫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집합과 명제 이렇게 안에 바뀌었어요? 20분 넘었어요. 다 까먹었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합과 명제가 항상 수학의 첫 단원 시작하는 거예요. 명제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여러분 그 명제 시험에 나온 발레 들어갖고서 맞다 틀리다 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이제 이 정도도 까먹으면 곤란하지. 기억나세요? 네? 이때 진리 추구 방법은 그 수준이에요. 데카르트가 의심한 거, 여기에 발레가 있나 없나, 그죠? 발레가 나오면 이거 진리 아니야. 하나라도 나오면, 그죠? 네? 그럼 엄격하게 한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 이야, 그죠? 예를 들면 100가지 사실 중에서 99가지는 맞아. 하나가 틀리면 이거 진리 아니야. 걷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서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했는가 보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산다면 갑갑하겠지만 그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봤을 때는 그죠? 얼마나 엄격하고 그죠? 어찌 보면 존경스러울 수 있었겠죠. 데카르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뭐 성찰, 방법 이런 책들, 그 방법이라는 책이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죠. 내가 앞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갈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오니까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 했지만 대학원 이런 것처럼 학자죠, 학자 중심의 세계에는 뭔가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사고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은 학자길 따라가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저건 내가 못 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발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진리 추구한다 그러면 짜증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나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혹시 이걸 갈래요? 진리 추구로? 응? 네? 부평노조 가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노조가 됩시다. 얘기하실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사람은 사고를 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어요. 삶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삶이라고 하는 거, 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문제인식이 뭐겠어요? 좋아, 여기서 진리 추구했으니, 좋아. 그러면 옳게 사는 게 뭐냐? 이거 나오겠어요. 옳게 사는 게, 그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그죠? 좀 더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뭐냐? 옳게 사는 법. 좀 더 실용적으로.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학자들이 아니니까 일반 누구한테? 시민에게. 그죠?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럼 옳게 사는 게 뭐냐? 옳게 사는 게. 이런 게 고민이지 않겠냐? 그러면 데카르트 당신이 발견한 사고의 그릇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도 있지만 뭔가 시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등장할 때죠. 시민들이 옳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하자 한 거죠. 누굴까요? 막 대봐요 그냥. 우리 제일 젊은 친구. 여기 다 까먹었대. 아니에요? 몰라요? 하여튼.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뭘 얘기하느냐. 옳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의 문제를, 그죠? 딱 다른 버전으로 바꿔요. 뭘로 바꾸냐? 미성숙에서 뭘로? 성숙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경험적 자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성숙에 누가 있는 거예요? 초월적 자아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미성숙에서 성숙. 왜? 그냥 그새 사람들이 다 옳고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칸트입니다. 칸트. 여러분이 아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계몽.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대의 계몽주의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힘을 얻은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운동에서 보면 일제화 때 대학생들이 분하로도 해갖고, 그죠? 농촌에 가고 계몽주의, 그죠? 가고 그것의 모든 활동, 또 대학교 다닐 때 농촌에 가고, 그죠? 이런 모든 전통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 추구가 아니라 물음이 필요하죠.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데 어떤 물음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성숙이 되려면 너에게 던져야 될 물음이냐.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알아야 하는 것. 아는 것이 무엇이,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지? 그죠?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죠? 세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그죠? 던졌을 때 미성숙에서 그냥 두리뭉실 사는 거죠. 그때 남 보는 대로 살고, 그죠? 힙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가 성숙되어져서, 그죠?
옳고 살려고 한다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책으로 썼죠. 이게 뭐예요? 안 써지네.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 이게 실천이성 비판. 이게 판단력 비판입니다. 세 권의 책을 딱 써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바로 이제 이런 미성숙과 성숙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제 좀 숨을 돌려서 우리 영화에 보면 제가 보기엔 그 많은 영화들이 다 지금의 여러분이 감동받는 모든 영화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걸 알고 딱 영화를 보면 영화의 그 뼈대가 보여. 뼈대가 보입니다. 뼈대가 보여요. 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 그때 이제 우리 대우에 계신 선생님께서 제가 지난번 택시 운전사 얘기 했었죠, 그죠? 그죠? 네. 그냥 직구게 택시 운전사는 이 셋 중에서 어디에 걸려들까요? 틀려야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마침 느낌인데, 그죠? 에이, 틀려야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지점에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시장 가닥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애 신발을 사려고 했죠, 그죠? 애 신발을 하려고 하다가 왜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너는 아버지야, 가장이야, 이거야, 그죠? 그럼 우리 사실은 그게 지금 최고의 가치잖아, 그죠? 어린 딸이 기다리고 있는데 광주가 나 밥 먹여 살려 우리 애를 그 가더라도 우리 비난 안 할 것 같아, 그냥, 그지? 그죠? 근데 참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에다 내가 산악금 내려가야 돼, 뭐 이런 거였다고 하면, 그죠? 그랬지만 아이의 그것도 엄마가 없이, 그죠? 딸이 그것도 셋집이잖아요, 그죠?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아주 거기서 절절하게 그려놨죠. 그 아이의 신발을 뿌리친 거죠. 우린 그걸 뭐라 그러느냐? 3번이에요. 3번이 뭐냐? 내가 바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이거는 아이고 없네요. 저 강의비용 갖고 이거 사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사심 없으면 사심 없음. 내가 바라는 것에 사심이 없어야 돼. 네? 사심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적이지 않다 그러고 칸트는 그거를 무관심성이라고 얘기해요. 무관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고 사심이 없는 거야. 거기서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딸아이에 관해서, 그죠? 이 사심을 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성숙한 인간으로 간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광주 내려가는 것도 새치기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보면 에이, 먹고 사는 건데 뭐, 그지? 넘어가는 거지 뭐, 그냥. 그 사람이 성숙하는데 결정타를 내린 광주에서 뭘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거죠. 사심 없음, 나의 이해관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인데 그걸 넘어선 초월적 자아죠, 그게,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초월적 자아는 속세에서 이름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엄밀해서 보면 내가 아니야. 타자일 수도 있어, 나한테는. 거북스러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인간적 가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런 인간하고 좀 다른 거예요. 비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왜? 이해관계 중심자한테는 그 초월적 자아는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죠. 반인간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경험적 자아에 비춰서 보면.
사실 이 지점이 사실은 우리한테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적 가치 그러면 평등하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그 변호인 보셨죠? 변호인 보신 분? 네. 변호인에서 여기서 어디서 걸려드는 것 같아요? 변호인.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렇게부터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고 변호인. 그거 딱 남는 뭐? 네? 송강호 그냥 천만 배우 송강호. 네, 임시완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영화 업계가 스타를 써야 되는 그죠? 그러게 남는 건 스타만 기억. 이 스타 마케팅. 국밥집 나오죠? 네. 스타 마케팅이죠. 네, 예. 거기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회계 전문 변호사로 돈을 벌었죠. 그죠? 돈을 벌었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법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죠? 전문가. 그걸로 내가 회계,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그죠? 다 옳은 거잖아.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지? 어느 지점에 갔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죠? 법적인 근거에 대한 진리성이 의심받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제기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진리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요새 그런 것 별로 없지만 저희 때는 야 지식인하고 누굴 바꿨어요? 지성인하고 이거 차이 뒀어요. 지식인하고 이거 지식인이냐 지성인이냐. 지금 이런 구분도 없죠, 그죠? 즉 내가 아는 것, 내가 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바로 뭘 물어본 거예요? 네가 지식인적 삶을 사느냐, 지성인적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이 사람은 뭘 살았어요? 회계 전문 변호사로, 그죠? 돈 벌고, 그죠? 자기도 아파트 가서 미리 이름까지 써놨잖아요, 그죠? 내 집이라고. 얼마나 그 열망과, 그죠? 그거 우리가 객관으로 봤을 때 나무랄 수 없지, 그죠? 근데 딱, 그쵸? 국밥집 아들 걸려들고, 그죠? 그냥, 아는 사이라서, 갔다가, 그죠? 탁! 초월적 자아에, 탁 걸려드는 거죠. 1번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영화 만든 게 변호인. 3번이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에 놓고 만든 게 택시 운전사. 네? 그러면 2번 카테고리로 만든 건 뭐냐? 뭐 섞이긴 하는데 꼭. 여러분 그 국가부도의 날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네, 뭐 어떤 게 좀 기억에 나세요? 따라하고 망하는 거라는 것을 딱 캐치를 하고 네. 우리 그래도 이제 거기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기 위안이 네, 그 안에서 또 돈, 그죠? 네. 돈 벌게 머리를 쓰죠 또. 사회랑 상관없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공의 기분. 그렇죠. 그 상황에서 금융위기 상황에 나오죠.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김혜수하고, 그죠? 그 김혜수랑 의견.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IMF와 협정을 맺을 거냐 말 거냐죠. 핵심은 어떻든 거기서, 그죠? 그죠? 거기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는 거죠. 김혜수는 한국은행 팀장으로서 IMF 들어오게 되면, 그죠? 조정되고 이런 거 안 된다. 싸운 거고, 그 경제관료, 그죠? 걔는 가자. 딱 그러는데 어디서 보여주죠. 그 경제관료는 누구의 이해를 해요? 자기 미국 유학대 간, 그죠? 동문들 만나면서, 그죠? 미리 정보 흘리죠? 뭐예요? 특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김혜수는 그렇게 안 본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죠? 무너질 수 있는, 그죠? 삼두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김혜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돋보이는 건 뭐예요? 그가 경제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죠? 그는 뭐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다 어디에 걸려 있어? 칸트 안에 다 있어요. 에? 자, 우리가 시민이라고 되려면, 그죠? 시민이라고 하려고 된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직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주변 직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물음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게 이미 칸트가 던져놓고 그것에 관한 자기가 연구한 이런 책들은 어려워요. 저도 이거 안 봐요. 자, 이제 우리가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를 노동자의 문제로 가보면 저는 그거라고 봐. 용어에서 뭐예요? 근로자. 그죠? 근로자라는 용어하고 뭐가 있어요? 노동자. 제야말로 경험적 자아로 먼저 우리 사회에, 그죠? 등장한 거는 근로자라는 용어죠. 그죠? 그야말로 일 열심히 하라죠. 그죠?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 노동자야 된다라는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로 제가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구분 자체를 하도록 딱 우리 시대에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태일. 전태일 하면 딱 떠오르는 딱 그 뭐예요? 그 한마디. 저 세대가 다른 이런 데서 저 법치주의, 그죠? 우와! 나만 하는 거야? 나만? 에? 아니, 전태일하면 뭐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 뭐 좀 기억나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나는 거 없어요? 전태일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또 물론이죠, 준수하라. 네,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또 전태일이 결성한 조직이 있죠. 바보일이 바보회죠. 저도 사실 여러분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뭐 학자 얘기만 하고 또 뭐 시민 얘기하고 딱 보니까 노동자 딱 계시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올라서 나온 거예요. 자, 전태일이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전이 어려워. 네? 네, 법전이 어려운데 전태일한테 여러분은 지금 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 그러면 또 그죠? 네. 우습게 알죠. 법 갖고 세상 멋져. 오늘 맥락에서 보면 대학생 친구 같은 거는 전태일이 그 안에서 자기가 근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사는 거야? 뭐야? 다야? 뭐 한 거야?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의심한 거죠? 그죠? 의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의 그릇을 발견했는데 여기다 뭘 담아야 될지? 그죠? 저는 이 대학생활 하는 거는 물론 구체적으로는 법이지만 그것은 이 양반한테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욕구죠. 저는 이렇게 봐요. 진리. 그 당시에 대학생들보다 나보다 뭘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지. 뭐 가르쳐주면 뭐 법에 와서 근로기준법 코치 하겠지만. 그러나 전세일은 제가 생각하는, 그죠? 초월적 자, 이 구도에서 보면 대학생 친구, 그럼 데카르트는 워낙 주변에, 그 당시에 주변에 인간들이 많이 딱 교류하면서 배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전태일, 그죠? 생각하기에, 그죠? 딱 의심하고 생각의 그릇을 발견하고, 그죠? 거기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똑같이 데카르트가 한 거예요. 도대체 세상을 사는 진리는 뭐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 분노와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진리에 대한 문제 설정이 있었고, 이걸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이것이 70년대 대학과 지식인 게 휘 바람을 불면서 아까 얘기한 뭐예요? 대학생, 네가 지식이냐? 지성이냐? 그리고 야학수 가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저는 대학생 할 때 탈춤을 했거든요. 노동자 탈춤반 만들려고 하고 그랬어요. 뭐 이때는 막스주의고 이런 건 없을 때입니다. 그냥 그 물음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보의 그 많은 이름 중에, 그죠? 여기 보세요. 십시일반. 아유, 품격 있지, 그죠? 십시일반. 여기 뭐 햇님, 뭐, 그죠? 그죠? 바보의.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바보의. 내가 이걸 쓴다는 건 내가 이미 바보인 걸 안다는 거죠. 아까 뭐예요? 미성숙 상태에서 어디로 가겠다? 성숙으로 가겠다는 거죠. 바보를 벗어나는 것, 미성숙에서 성숙. 누구예요? 칸트죠. 제 얘기 그럴싸해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네. 그럼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거기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날 몇 번 더 만나면 되지. 네? 사실 이런 문제인식은 지금의 민주노총이 전체에 어쩌면 정신 계승하자라고 했을 때, 그죠? 이런 부분 얘기해요? 안 하죠? 투쟁, 청계도가, 그죠? 가슴을 내놓고 싸웠던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죠? 또 막스주의가 들어와서 뭐 계급 투쟁이 어떻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조명하면서, 그것도 그때 들어오고 나서 그 위엔 또 뭐 대공장 출신으로 가면서 뭐 또 그러는 또 마치코바라고 또, 그죠? 전태일의 정신에서는 우리가 막스주의의 이런 지식인도 없고 그런 사상 자체는 이미 들어올 수도 없고, 저는 근대에서 하나의 세상을 여는 초월적 자아의, 그죠? 초월적 자아의 그 형상을 한 일개 노동자가, 그죠? 대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생과 바보애가 바로 그거다. 그런 의미에서 전태일을 투쟁의 열사, 이걸로 다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막스주의도 없었을 듯, 그죠? 인터레그램 시대에 우리 노동자들의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죠? 이 의미에서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몇 년 됐나요? 50년도 넘었죠? 전태일 선생님 몇 주년이었죠, 그래? 전태일 작년인가가 뭐 딱 떨어지는 해 아니에요?
50주년인가가 커졌잖아요, 그죠?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됐, 50년 벌써. 그러면 50년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제 시대 공부하는 것 같은, 그죠? 와, 그때도 그랬는데, 그죠? 지금도 이게 아마 그런 아주 큰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이제 그렇다면 이런 문제 인식은 어떻게 이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현재에서. 그런 것을 가장 대변해주는 영화로서 제가 이제 그 저의 인생의 명화죠. 명화. 뭡니까?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이런 초월적 자아가 그 이후에 인터 레그넘의 시대에 어떤 식의 모습으로 노동자 문화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는 것 같아요. 빌리 엘리어트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게 많이 할 거예요. 뭐 강좌들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여러분 뭐 문제 만든다면서요? 소식지요? 해지요? 제가 뭐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빌리 엘리어트를 안 보고 도대체. 네? 그야말로 그 영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대처 수상이 있을 때입니다. 그 대처 수상 때에 대해서 아는 것 좀 있어요? 대처 수상 그럼 떠오르는 게 영국의 철의 여인, 그죠? 그 당시에 뭐예요? 탄광 노조 조합을 다 파괴하죠, 그 당시에. 이게 탄광촌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탄광촌, 영국의 탄광촌. 그리고 그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탄광촌의 얘기입니다. 파업의 탄광촌. 정통 막스주의에서 보면 파업은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자본을 굴복시키고 있고, 그죠? 파업하는 대동단결하는 우리 앞에 그 누구도 두려울 자 없다. 근데 그 파업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노동자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자체는 사그리. 그래서 대처가 철의 여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영국의 강산 이쪽 탄광노동조는 전통적으로, 그죠? 아주 강력하고 돼 있는 데인데 그 파업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자, 어떤 얘기예요? 아까 얘기야. 인터 레그넘이 온 거죠. 예전에는, 그죠? 파업을 하면 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신화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 거기에 바로 이 영화에 이제 그 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이때 파업에 아주 참가 적극 노동자 한 집안 아들입니다. 여기가 이게 아들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부모 가정인데 할머니도 모시고 살아.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햇님 공부방 가야 되는 애들이죠. 그죠? 지역아동센터 가야 되는 애예요. 거기 막내입니다. 어떠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초월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서 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세세하게 그 영화를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의 이 대비를 시키는 게 뭐냐? 거기에 권투하고 발레가 나옵니다. 권투는 뭐냐? 탄광노조 자식들은 다 권투를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투쟁력, 그죠? 너도 여기서 살 거고, 권투, 애들 다 권투 배우는 거야, 권투장에서. 뭘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근데 빌리가 갑자기 뭘 하겠다고? 발레를 하겠다고 가요. 아버지가 뜯어?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발레는 여자들이 하는 거지 남자가 그걸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적, 그죠? 보수성이 나오는 거죠. 남성 노동자들의, 그죠? 권투와 발레 구도가 거기서 그려집니다.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의 구도를 영화 속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해 놓은 영화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이제 오디션을 받으러 런던으로 가요. 어디서? 탄광촌에서. 촌에서 어디로 가느냐? 런던 도시로 가요. 이게 또 뭐냐? 런던 도시로 가느냐? 이거 가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런던 가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가봤어. 런던에. 그걸 갈 필요가 없었어. 왜? 노동자의, 그죠? 우리는 광천에 있어도 세계 보편적 계급이야. 네, 런던, 뭐, 거기 자본가의 뭐, 공간이지. 뭐. 그냥 그건 예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냥 안 가. 얘가 보기에 이상한 거야. 네. 촌에서 런던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우리는 개발 이러지만, 이 도시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돼? 시골에서, 그죠? 도시로 올라왔을 때, 그죠? 이럴 때는 잘 살자지만, 예전에는 유럽에서는 도시는 뭐예요? 여기는 봉건적인 공간이면 도시는 시민,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의 속담 중에 뭐예요?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처럼 뭐 가서 이게 아니라, 그죠? 런던은 자유롭단다. 이 자유롭다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라는 것은 뭐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지만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빌리가 오디션을 보러 왕립 발레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장되는 사람,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 장이 딱 그 아버지하고 보낼 때 파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야? 이 예술가는 어느 저기에도, 그죠? 속하지 않는 거죠. 그죠? 당당하게. 만약 왕립이면 국립이에요. 그죠? 우리 바로 그 얘기했으면 바로 또 어떻게 되겠죠. 그죠? 이미 몸살이지. 그죠? 예? 국립대 총장이 조민 자르는 거 봐. 예? 그것도 선거하고 나서. 그죠? 거기서는 뭐예요? 영국의 예술가들은, 그죠? 사심 없이,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간의 세 번째,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간의 분리, 이것의 분리를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빌리는 누구예요? 탕과 육체 노동자의 자식이죠. 그죠? 자식입니다. 빌리에게 발레를 가르쳐주는 강사는 화이트 칼라 출신 정신 노동자, 해고된 사람이에요. 해고된 사람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발레 강사예요. 네. 이 사람이 얘한테 가능성을 보고 가르쳐줘요. 물론 얘가 갔을 때 이 정치노동자가 또 해고됐거든요. 그죠? 여기를 또 까요. 분리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발레라는 예술적 공간에서. 그죠? 이들은 만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가 뭐냐? 여기서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보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하고 보면 빌리가 하늘을 비상해요. 뛰어요. 그 발레 영화에서도 무대 나갈 때 높은 고공으로 도약을 해요. 위로 도약을 합니다. 발레는. 근데 파업에 졌어요. 그래서 다시 탄광 노동자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요. 지하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요. 하나는 뛰고 하나는 내려가요. 이게 우리가 접한 인터레그넴 시대의 그죠? 현실인 거죠. 그죠? 여기서 쟤도 뛰고 나도 애 타고 올라가야 돼? 이거 내가 이게 유토피 이상주의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5번째. 이 영화에 또 좋은 게 뭐냐? 마지막으로. 빌리가 더 커서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그 공연을 하는데 자기 옛날 탄광촌에 어렸을 때 친구를 데리고 와요. 걔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얘가 그건 뭐죠?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에? 그래서 얘는 빌리 불러다가 막 여자 옷 입자 그러고 빌리가 얘 데려다가 춤도 가르쳐주고 막 그래서 둘이서 어렸을 때 공연할 때 얘가 딱 온 거야. 흑인 동성애자를 데리고 거기에 딱 뭐예요? 동성애자 까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 영화에서 여러분이 다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빌리가 제가 가끔 그런 이 영화를 보고 얘기할 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보고 온 사람한테. 왜 마지막 장면에 빌리가 등장을 하는데 등짝만 보여줘요. 등짝. 그럼 발레를 했으면 몸이 이렇게 쫙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딱 이렇게 약간 사선에서 보여줄 거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그죠? 여기 무슨 근육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뒤에 등짝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가는 장면을 딱 잡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감독이 현장에도 너무 한 것 같은 거야. 저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그 해답을 찾아보시고 왜 등짝을 딱 보여주면서 등장하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 제 질문을 물론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그 맥락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장면으로 왜 감독이 잡았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간파하신다면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적 자아와 그런 초월적 자아의 이러한 아주 복잡한 다층적인 구조를 저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도 영화를 매끄럽게 그죠? 끌고 나가는 저는 이걸 넘는 영화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경험적 자아 철학자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초월적 자아로서의 나 자신을 그죠? 여는 거죠. 여는 요소들은 그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그죠? 다양하게 놓여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초월적 삶 자체를 정리하는 철학적 용어로 한다면 좀 사회과학적 용어로 바꾸어서 여러분한테 정리하면서 그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초월적 자아를 요약하면 경험적 자아에서 자로 가는 우리는 3개 영역 아니면 4개 영역이 꼭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택시 운전처럼 막 그런 데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경험적 자아, 초월적 자아로 가는데 우리 삶을 가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삶을 가꾸려면 3가지 영역이 있다. 일단은 삶이 통제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통제돼야 됩니다. 그죠? 제멋대로 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을 가꾸는데 이해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해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꾸는데. 그 다음에 해방의 영역이 있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건 뭐냐?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통제가 우리가 통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뭐예요? 반성이에요. 반성. 다시 돌아보기. 학교에서 잘못하면 반성문 써라고 했을 때 뭐예요? 통제력을 보는 거죠. 그죠? 네?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요? 뭔가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행동이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게, 옆길로 새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통제에서 우리가 가장 쓰는 건 반성문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 이게 반성이에요. 그걸 뭐야? 반성이요. 네가 하는 행동을 뒤돌아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네. 학교는 뭐야? 반성문의 역사죠. 그죠? 왜? 이 통제력에 관한 걸 듣는 거죠. 통제력. 자기 통제력을.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를 가꿀 때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결혼하고 나면 확 생기죠. 그죠? 결혼 다 안 했나요? 네? 했어요? 그죠? 총각 때하고 다른 거죠. 네? 네. 통제가 돼야죠. 그죠? 그걸 총각 때처럼 살면 그게 나는 자유이냐?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이해는 뭡니까? 이해. 자,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빌리에트에서 얘기하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자체가 서로 뭔가가 통하는 거죠. 소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에서 제일 나는 게 뭐예요? 여성과 남성의 관계죠. 그죠?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어디서 왔다 그러죠? 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즉, 너, 그죠? 이 사회에 나와 너가 있다는 거죠. 네? 나와 너가 있어.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제가 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자기라는 말 쓰시죠? 집에서 자기라는 말 써요? 네? 자기라는 말. 어떤 때 써요? 거의 안 써요? 벌써? 아니 거의 안 써. 한두 번 썼다는 얘기야. 누가 누구한테 자기라고 할 거 아니야. 되게 남자가 안 하고 여자가 하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해요? 안 써요? 이야. 한번 봐야 돼. 원래 자기야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자아라는 말 썼죠. 그죠? 자아가 있고 자기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야 그러면 누굴 가리켜? 상대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에 자아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미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 너 이렇게 하는, 야, 너가 뭐 했어? 이러는 그 순간 그건 이미 벌써 반쪽 나간 거죠. 그죠? 네? 자, 우리 중에 이해를 얘기하는 용어가 뭐야? 자와 함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기. 이해하는 거죠. 이해 영역에서의 삶을 가꾸는 게 있는 거죠. 이해 영역.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제 이해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돼 있죠? 예, 이제는 한번 이제 물론 선인장처럼 막 서로 찌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얘기하는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어요. 이제 가탈이라고 고슴도치 비유를 하는 거죠. 서로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껴안으니까 고슴도치 끼어 찔린 거죠. 그죠? 티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가 유지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인장이 얘기했지만 고슴도치들끼리 서로는 그냥 막 욕정에 불타서 그죠? 그러다가 피 보고 이렇게 한 거지. 거리를 유지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추억, 그죠? 잊어먹기 쉬운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거라서 인스턴트한 게 아니라 먼 훗날 지나서 그래도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죠? 아픔이 아니라, 그죠? 그걸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 영역에 있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해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만나서 살아 이게 아니죠. 보내는 거죠. 뭐예요? 해방이죠. 각자가 어디로? 자유로운 길로 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아픔 없이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하죠.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것.
영원할 줄 아는 건 뭐예요? 경험적 자아의 망상이었죠. 그죠? 네. 이제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걸 의심해보고, 그죠? 그러면 진정한 나의 사랑과 관련된 그릇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예요? 그보다 이제 아쉽지, 이따가 헤어지니까, 그죠?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내는 먼 훗날의 모습. 뭐야? 해방됐지만, 그죠? 또 어떤 아쉬움이 있죠. 근데 마지막 대사가 저는, 여기서 제가 김태훈이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마지막 한 줄. 내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만은 알기를. 이런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초월적 자아는 통제의 영역에서, 그죠? 이해의 영역에서, 그죠? 해방의 영역에서,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칸트가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하늘을 얘기해. 하늘. 이게 뭐예요? 하늘은 뭐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 알아두세요. 고급한 용어니까.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고급한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김태훈이도 알고 있는데, 형이상학 쪽. 형이상학. 뭐라고 정리해야 되나? 이거는 통제의 초월, 이해의 초월, 해방의 초월인데 형이상학적 초월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초월이 뭐냐? 내가 지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세계가 있다. 이 세상에 내가 보고 감지하는 거 외에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유토피아지아도 사실은 형이상학적 초월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거예요? 내가 현실계에서, 지상계에서, 그죠? 아프고 해방됐지만 또 하늘이라고 하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마지막 말로서 자기의 해방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물론자들은 신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착각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토피아 자체도 형이상학적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게 유행이죠. 대자연,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제가 보기에는 이 형이상학적 초월의 세계에 관한 얘기가 별로 우리가 좀 없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서, 그죠? 다시 들어가서 하려고 또 하고, 그죠? 이런 것,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빌리 엘리어트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예술의 세계에 대한 재구성을 하죠. 거기 나온 게 백제의 호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인데, 그것을 새로 현대 버전으로 만들면서 이런 형이상학적 초월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예술 세계인 거죠. 예술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좀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험자 초월적 자아로 넘어가는 영역은 네 영역이 있다. 통제, 그죠? 통제 영역에서 내 삶을 가꿔야 된다. 또 이해 영역에서, 그다음에 해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 초월에 관한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이 인터레그넘의 시대에서, 그죠?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빠져서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는 내 삶을 가꾸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